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정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발길이 잦아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지요. 이 정주골에 온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오향이었습니다. 오향은 고을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그녀의 미모는 마치 만개한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골목 어귀를 거닐 때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향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저 살랑거리는 자태 좀 보라지. 봄바람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 같구먼.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저런 여인을 한번 품을 수만 있다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고,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자 아니었나?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님이 보셨다면 당장의 국모로 삼으실 미모인데 사내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 자네 마누라 귀에 들어가는 나рем뼈도 못 추릴 걸세. 이렇듯 당대의 사내들조차 오향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었으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러한 오향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향은 임자가 있든 없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간밤에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타발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지요. 그녀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하, 참말로 너무나 재미있어. 배꼽이 빠질 지경이라니까. 박서방 그이가 간밤내 침소에서 비몽사몽간에 떠들어댄 이야기를 저작거리에 소문냈더니 마누라에게 고발당해 곤장찜질을 당했다지.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향은 콧대 높은 사내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면 그 미색에 푹 빠져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향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오향의 집안은 대대로 천석군 부자였고 한양의 고관대작들과도 연이 닿아 있어 누구 하나 그녀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을 사또 역시 그녀의 미색에 푹 빠져 밤마다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이복의 막선, 소문 들었나? 저 엉덩이 가벼운 오향이 이번에는 강 건너 백진사댁 둘째 아들을 홀려서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았다면서? 어이구, 숭해라. 도대체 저것은 정도라는 걸 알기나 하는 여편네인지. 저토록 가벼울 수가 있나, 어쩜. 여인들의 비난에도 오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면서도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사내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아, 못난 사내들 같으니. 누가 내 매력에 빠져서 비밀을 털어놓으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낮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것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도 내 앞에서 웃음 한번 받아내면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 구니. 어찌 우습지 않을 수 있으랴. 오향의 미모는 날로 화사해졌지만 그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향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향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향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오향은 한수의 부름에 달콤한 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담을 넘어 그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낮에도 저를 불러 정을 통하셨으면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사랑에 빠진 오향은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곱구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인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강가에 작은 기와집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여럿 낳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으이. 한수의 말에 오향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오향의 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눈 모든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싶구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도련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안일을 돌보셔요.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미 도련님만의 정인인 것을요. 오향은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타혼 통지서가 오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귀댁과의 혼약을 파하게 되었으니 부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오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순결,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련님, 당신이 속삭였던 그 모든 약속은 정녕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던 오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멍청하게 사내의 말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친 내가 바보 천치였도다.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돌아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향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들의 비밀을 캐내어 조롱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단단히 변해버린 오향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서 흥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가지고 놀기 좋은 쓸만한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오향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라, 약조된 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지? 두려움이 없던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신지요? 어이쿠, 이런 시간에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나그네요인데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소. 문 밖에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허우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고을 남정네들과는 다른 기품을 풍겼고 오향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굳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셨겠습니다. 오향은 요염한 미소를 흘리며 사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 아래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다른 사내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을 아꼈고 오향의 미색에 반해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속마음, 어허, 이놈 좀 보게. 제법 진중함을 아는 사내라 이거지? 이런 자를 구슬려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과묵하고 점잖은 그의 태도는 오히려 오향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경이 되자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이쿠, 안주인께서 어찌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던지 시간이 일이 된 줄도 몰랐소.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융숭한 대접 있지 않겠소이다. 대문을 나서려는 사내를 오향이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내에게 그녀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십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녀는 사내의 손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간 뒤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를 따랐고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눈을 뜬 오향의 곁에서 사내는 낭패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몸이라. 이리 날이 밝아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없겠소. 어머나, 물론이지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솜씨를 선보이시고 그냥 떠나는 것은 사내의 도리가 아니지요. 오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낮에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의 비밀을 반드시 캐내고 싶다는 호승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향은 떠나려는 사내를 또 붙잡아 안치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정을 나누었고 흥분이 가라앉자 오향은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헌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그네께서는 대체 무얼 하는 분이시기에 해가 뜬 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사내는 잠시 고민하라.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신신당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실은 나는 영모를 꾀하다 동지의 배신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국사범이요. 오랫동안 도망친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000냥이 넘소. 이리 기피정을 통한 그대에게만 실토하는 것이니 부디 비밀로 해주시오. 사내의 말을 듣는 오향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다뤄온 비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얼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만 믿으셔요. 우리는 깊은 정을 통한 사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사내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었던 오향은 쏜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사도를 만나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향의 집으로 들이닥친 관졸들에게 사내는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황망함도 증오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밀고 한 오향을 한번 바라본 뒤 관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니?
내 살다 살다 국사범을 집에 들여 정을 다 통해보는구나. 이번 건 정말 짜릿한 건수였어.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님. 부디 저를 원망 말고 제 미모에 넘어간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시지요. 오향은 콧방귀를 끼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내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향의 집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오양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사또의 명이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들? 죄인이라니요. 사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단 말입니까?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간 오향.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오향이 고발한 사내는 평양으로 압송되는 도중 자신을 호송하던 군관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목마다 있는 부잣집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나 그 집들은 그의 친척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면부지의 부잣집 주인에게 다가가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나는 지금 영모죄로 끌려가는 몸이요. 내가 입만 한번 뻥긋하면 당신네 가문도 영모의 주동자로 엮여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오. 사색이 된 부잣집 주인에게 사내는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 내 동지가 이곳을 찾을 것이니 그에게 1000냥짜리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리하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 당신 가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주겠소. 두려움에 떨던 주인들은 그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억울한 표정 지을 필요 없소. 이 돈은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오양이라는 여식이 모두 변제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부잣집에서 돈을 뜯어낸 사내는 마침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역적을 신문하러 나온 평양 감사는 사내를 보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평양 감사 자신의 오촌 조카이자 사기와 노름으로 가문에서 내놓은 이름난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놈이 역적이라고. 이 시정잡배 사기꾼 놈이 영모라니, 걔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영모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사내는 그저 오향에게 복수하고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내에게 사기를 당한 부잣집 주인들이 빚을 받으러 정주골의 오향에게 몰려들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오향을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며 즐거워하던 오향은 결국 제꾀에 넘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정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발길이 잦아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지요. 이 정주골에 온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오향이었습니다. 오향은 고을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그녀의 미모는 마치 만개한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골목 어귀를 거닐 때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양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저 살랑거리는 자태 좀 보라지. 봄바람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 같구먼.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저런 여인을 한번 품을 수만 있다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고.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자 아니었나?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님이 보셨다면 당장의 국모로 삼으실 미모인데 사내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
자네 마누라 귀에 들어가는 나рем뼈도 못 추릴 걸세. 이렇듯 당대의 사내들조차 오향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었으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러한 오향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향은 임자가 있든 없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간밤에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타발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지요. 그녀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하, 참말로 너무나 재미있어. 배꼽이 빠질 지경이라니까. 박서방 그이가 간밤내 침소에서 비몽사몽간에 떠들어댄 이야기를 저작거리에 소문냈더니 마누라에게 고발당해 곤장찜질을 당했다지.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향은 콧대 높은 사내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면 그 미색에 푹 빠져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향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오향의 집안은 대대로 천석군 부자였고 한양의 고관대작들과도 연이 닿아 있어 누구 하나 그녀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을사또 역시 그녀의 미색에 푹 빠져 밤마다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이복의 막선, 소문 들었나? 저 엉덩이 가벼운 오향이 이번에는 강 건너 백진사댁 둘째 아들을 홀려서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았다면서? 어이구, 숭해라. 도대체 저것은 정도라는 걸 알기나 하는 여편네인지. 저토록 가벼울 수가 있나, 어쩜. 여인들의 비난에도 오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면서도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사내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아, 못난 사내들 같으니. 누가 내 매력에 빠져서 비밀을 털어놓으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낮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것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도 내 앞에서 웃음 한번 받아내면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 구니. 어찌 우습지 않을 수 있으랴. 오향의 미모는 날로 화사해졌지만 그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향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향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향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오향은 한수의 부름에 달콤한 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담을 넘어 그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낮에도 저를 불러 정을 통하셨으면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사랑에 빠진 오향은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곱구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인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강가에 작은 기와집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여럿 낳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으이. 한수의 말에 오향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오향의 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눈 모든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싶구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도련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안일을 돌보셔요.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미 도련님만의 정인인 것을요. 오향은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타혼 통지서가 오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귀댁과의 혼약을 파하게 되었으니 부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오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순결,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련님, 당신이 속삭였던 그 모든 약속은 정녕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던 오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멍청하게 사내의 말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친 내가 바보 천치였도다.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돌아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향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들의 비밀을 캐내어 조롱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단단히 변해버린 오향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서 흥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가지고 놀기 좋은 쓸만한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오향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라, 약조된 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지? 두려움이 없던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신지요? 어이쿠, 이런 시간에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나그네요인데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소. 문 밖에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허우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고을 남정네들과는 다른 기품을 풍겼고 오향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굳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셨겠습니다. 오향은 요염한 미소를 흘리며 사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 아래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다른 사내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을 아꼈고 오향의 미색에 반해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속마음, 어허, 이놈 좀 보게. 제법 진중함을 아는 사내라 이거지? 이런 자를 구슬려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과묵하고 점잖은 그의 태도는 오히려 오향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경이 되자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이쿠, 안주인께서 어찌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던지
시간이 일이 된 줄도 몰랐소.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융숭한 대접 잊지 않겠소이다. 대문을 나서려는 사내를 오향이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내에게 그녀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십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녀는 사내의 손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간 뒤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를 따랐고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눈을 뜬 오향의 곁에서 사내는 낭패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몸이라. 이리 날이 밝아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없겠소. 어머나, 물론이지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솜씨를 선보이시고 그냥 떠나는 것은 사내의 도리가 아니지요. 오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낮에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의 비밀을 반드시 캐내고 싶다는 호승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향은 떠나려는 사내를 또 붙잡아 안치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정을 나누었고 흥분이 가라앉자 오향은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헌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그네께서는 대체 무얼 하는 분이시기에 해가 뜬 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사내는 잠시 고민하라.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신신당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실은 나는 영모를 꾀하다 동지의 배신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국사범이요. 오랫동안 도망친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000냥이 넘소. 이리 기피정을 통한 그대에게만 실토하는 것이니 부디 비밀로 해주시오. 사내의 말을 듣는 오향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다뤄온 비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얼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만 믿으셔요. 우리는 깊은 정을 통한 사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사내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었던 오향은 쏜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사도를 만나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향의 집으로 들이닥친 관졸들에게 사내는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황망함도 증오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밀고 한 오향을 한번 바라본 뒤 관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니? 내 살다 국사범을 집에 들여 정을 다 통해보는구나. 이번 건 정말 짜릿한 건수였어.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님. 부디 저를 원망 말고 제 미모에 넘어간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시지요. 오향은 콧방귀를 끼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내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향의 집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오향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사또의 명이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들? 죄인이라니요. 사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단 말입니까?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간 오향.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오향이 고발한 사내는 평양으로 압송되는 도중 자신을 호송하던 군관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목마다 있는 부잣집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나 그 집들은 그의 친척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면부지의 부잣집 주인에게 다가가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나는 지금 영모죄로 끌려가는 몸이요. 내가 입만 한번 뻥긋하면
당신네 가문도 영모의 주동자로 엮여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오. 사색이 된 부잣집 주인에게 사내는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 내 동지가 이곳을 찾을 것이니 그에게 1000냥짜리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리하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 당신 가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주겠소. 두려움에 떨던 주인들은 그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억울한 표정 지을 필요 없소. 이 돈은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오양이라는 여식이 모두 변제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부잣집에서 돈을 뜯어낸 사내는 마침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역적을 신문하러 나온 평양 감사는 사내를 보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평양 감사 자신의 오촌 조카이자 사기와 노름으로 가문에서 내놓은 이름난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놈이 역적이라고. 이 시정잡배 사기꾼 놈이 영모라니, 걔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영모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사내는 그저 오향에게 복수하고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내에게 사기를 당한 부잣집 주인들이 빚을 받으러 정주골의 오향에게 몰려들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오향을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며 즐거워하던 오향은 결국 제꾀에 넘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정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발길이 잦아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지요. 이 정주골에 온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오향이었습니다. 오향은 고을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그녀의 미모는 마치 만개한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골목 어귀를 거닐 때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양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저 살랑거리는 자태 좀 보라지. 봄바람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 같구먼.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저런 여인을 한번 품을 수만 있다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고.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자 아니었나?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님이 보셨다면 당장의 국모로 삼으실 미모인데 사내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 자네 마누라 귀에 들어가는 나рем뼈도 못 추릴 걸세. 이렇듯 당대의 사내들조차 오향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었으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러한 오향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향은 임자가 있든 없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간밤에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타발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지요. 그녀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하, 참말로 너무나 재미있어. 배꼽이 빠질 지경이라니까. 박서방 그이가 간밤내 침소에서 비몽사몽간에 떠들어댄 이야기를 저작거리에 소문냈더니 마누라에게 고발당해 곤장찜질을 당했다지.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향은 콧대 높은 사내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면 그 미색에 푹 빠져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향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오향의 집안은 대대로 천석군 부자였고 한양의 고관대작들과도 연이 닿아 있어 누구 하나 그녀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을 사또 역시 그녀의 미색에 푹 빠져 밤마다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이복의 막선, 소문 들었나? 저 엉덩이 가벼운 오향이 이번에는 강 건너 백진사댁 둘째 아들을 홀려서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았다면서? 어이구, 숭해라. 도대체 저것은 정도라는 걸 알기나 하는 여편네인지. 저토록 가벼울 수가 있나, 어쩜. 여인들의 비난에도 오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면서도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사내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아, 못난 사내들 같으니. 누가 내 매력에 빠져서 비밀을 털어놓으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낮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것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도 내 앞에서 웃음 한번 받아내면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 군이. 어찌 우습지 않을 수 있으랴. 오향의 미모는 날로 화사해졌지만 그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향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향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향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오향은 한수의 부름에 달콤한 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담을 넘어 그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낮에도 저를 불러 정을 통하셨으면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사랑에 빠진 오향은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곱구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인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강가에 작은 기와집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여럿 낳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으이. 한수의 말에 오향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오향의 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눈 모든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싶구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도련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안일을 돌보셔요.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미 도련님만의 정인인 것을요. 오향은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파혼 통지서가 오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귀댁과의 혼약을 파하게 되었으니 부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오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순결,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련님, 당신이 속삭였던 그 모든 약속은 정녕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던 오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멍청하게 사내의 말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친 내가 바보 천치였도다.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돌아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향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들의 비밀을 캐내어 조롱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단단히 변해버린 오향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서 흥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가지고 놀기 좋은 쓸만한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오향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라, 약조된 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지? 두려움이 없던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신지요? 어이쿠, 이런 시간에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나그네요인데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소. 문 밖에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허우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고을 남정네들과는 다른 기품을 풍겼고 오향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굳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셨겠습니다. 오향은 요염한 미소를 흘리며 사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 아래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다른 사내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을 아꼈고 오향의 미색에 반해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속마음, 어허, 이놈 좀 보게. 제법 진중함을 아는 사내라 이거지? 이런 자를 구슬려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과묵하고 점잖은 그의 태도는 오히려 오향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경이 되자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이쿠, 안주인께서 어찌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던지 시간이 일이 된 줄도 몰랐소.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융숭한 대접 있지 않겠소이다. 대문을 나서려는 사내를 오향이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내에게 그녀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십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녀는 사내의 손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간 뒤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를 따랐고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눈을 뜬 오향의 곁에서 사내는 낭패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몸이라. 이리 날이 밝아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없겠소. 어머나, 물론이지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솜씨를 선보이시고 그냥 떠나는 것은 사내의 도리가 아니지요. 오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낮에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의 비밀을 반드시 캐내고 싶다는 호승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향은 떠나려는 사내를 또 붙잡아 안치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정을 나누었고 흥분이 가라앉자 오향은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헌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그네께서는 대체 무얼 하는 분이시기에 해가 뜬 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사내는 잠시 고민하라.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신신당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실은 나는 영모를 꾀하다 동지의 배신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국사범이요. 오랫동안 도망친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000냥이 넘소. 이리 깊이 정을 통한 그대에게만 실토하는 것이니 부디 비밀로 해주시오. 사내의 말을 듣는 오향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다뤄온 비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얼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만 믿으셔요. 우리는 깊은 정을 통한 사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사내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었던 오향은 쏜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사도를 만나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향의 집으로 들이닥친 관졸들에게 사내는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황망함도 증오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밀고 한 오향을 한번 바라본 뒤 관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니? 내 살다 국사범을 집에 들여 정을 다 통해보는구나. 이번 건 정말 짜릿한 건수였어.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님. 부디 저를 원망 말고 제 미모에 넘어간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시지요. 오향은 콧방귀를 끼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내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향의 집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오향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사또의 명이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들? 죄인이라니요. 사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단 말입니까?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간 오향.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오향이 고발한 사내는 평양으로 압송되는 도중 자신을 호송하던 군관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목마다 있는 부잣집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나 그 집들은 그의 친척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면부지의 부잣집 주인에게 다가가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나는 지금 영모죄로 끌려가는 몸이요. 내가 입만 한번 뻥긋하면 당신네 가문도 영모의 주동자로 엮여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오. 사색이 된 부잣집 주인에게 사내는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 내 동지가 이곳을 찾을 것이니 그에게 1,000냥짜리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리하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 당신 가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주겠소. 두려움에 떨던 주인들은 그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억울한 표정 지을 필요 없소. 이 돈은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오양이라는 여식이 모두 변제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부잣집에서 돈을 뜯어낸 사내는 마침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역적을 신문하러 나온 평양 감사는 사내를 보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평양 감사 자신의 오촌 조카이자 사기와 노름으로 가문에서 내놓은 이름난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놈이 역적이라고. 이 시정잡배 사기꾼 놈이 영모라니. 걔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영모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사내는 그저 오향에게 복수하고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내에게 사기를 당한 부잣집 주인들이 빚을 받으러 정주골의 오향에게 몰려들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오향을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며 즐거워하던 오향은 결국 제 꾀에 넘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정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발길이 잦아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지요. 이 정주골에 온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오향이었습니다. 오향은 고을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그녀의 미모는 마치 만개한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골목 어귀를 거닐 때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양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저 살랑거리는 자태 좀 보라지. 봄바람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 같구먼.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저런 여인을 한번 품을 수만 있다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고,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자 아니었나?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님이 보셨다면 당장의 국모로 삼으실 미모인데 사내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 자네 마누라 귀에 들어가는 나рем뼈도 못 추릴 걸세. 이렇듯 당대의 사내들조차 오향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었으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러한 오향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향은 임자가 있든 없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간밤에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타발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지요. 그녀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하, 참말로 너무나 재미있어. 배꼽이 빠질 지경이라니까. 박서방 그이가 간밤내 침소에서 비몽사몽간에 떠들어댄 이야기를 저작거리에 소문냈더니 마누라에게 고발당해 곤장찜질을 당했다지.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향은 콧대 높은 사내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면 그 미색에 푹 빠져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향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오향의 집안은 대대로 천석군 부자였고 한양의 고관대작들과도 연이 닿아 있어 누구 하나 그녀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을 사또 역시 그녀의 미색에 푹 빠져 밤마다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이복의 막선, 소문 들었나? 저 엉덩이 가벼운 오향이 이번에는 강 건너 백진사댁 둘째 아들을 홀려서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았다면서? 어이구, 숭해라. 도대체 저것은 정도라는 걸 알기나 하는 여편네인지. 저토록 가벼울 수가 있나, 어쩜. 여인들의 비난에도 오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면서도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사내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아, 못난 사내들 같으니. 누가 내 매력에 빠져서 비밀을 털어놓으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낮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것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도 내 앞에서 웃음 한번 받아내면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 구니. 어찌 우습지 않을 수 있으랴. 오향의 미모는 날로 화사해졌지만 그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향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향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